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 다시 한번 불이 붙습니다. 영사관 폐쇄로 인한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는 건데요. 오늘 이 코스닥은 상승권에서 지금 800선을 거의 바라보고 있는데 코스피가 영 기운을 쓰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2210선 위태위태하게 지켜가고 있는 목요일장 보고 계신데요. 자, 주식학개론 오늘은 토마토 투자 클럽 문서진 전문가, 김혜진 전문가 이렇게 두 분의 진의 모셔보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요새 보면요. 미중 갈등 우려와 함께 유가는 좀 약하고요. 대신에 금값과 은값이 고공행진 중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얘기부터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보는 지니스탁 지금부터 들어가 봅니다. 네, 지니스탁의 서진이 문서진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요새 금값이 정말 연일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1년 9월 이후에 최고가 행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금값이 왜 이렇게 오르는지 그 이유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뭐 사실 온스당 지금 한 1,900달러 정도까지 왔다가 지금은 조금 내리긴 했지만 뭐 어쭈 1,900달러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뭐 사실 1,900 1온스가 그러니까 우리가 딱 와닿는 게 잘 안 나다니까 돈으로 따지면 한 7.5돈 정도 됩니다. 7.5돈이 뭐 지금 한 1,900달러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뭐 한 돈으로 따지면 한 30만 원 정도 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물론 이제 내 금은방에 갔는데 이거보다 훨씬 비싸던데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제 선물 시세가 지금 이제 한 돈에 한 30만 원 정도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가지고 올 때 이제 오퍼, 비드, 이 스프레드 가격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마진율도 또 남겨야 되기 때문에 가격은 훨씬 더 좀 비쌀 겁니다. 근데 어쨌든 국제 선물 가격은 그 정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금값이 계속 올라가면서 요즘에 언론이나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것처럼 진짜 뭐 금값이다라는 건데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이 있고 뭐 코로나 관련 우려감이 있으니까 금이 안전자산이니까 안전자산 선호도로 인해 가지고 금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한 30% 정도는 맞고요. 나머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달러 약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달러 약세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채가 하락을 하면서 결국에는 중앙은행들이 포트폴리오를 이제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제 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었다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금은 안전자산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금은 안전자산이기도 하지만 상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플레이션 해지 상품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뭐 쉽게 이야기 드리면 이거죠. 만약에 돈 가치가 하락을 한다. 이 말은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은행에 돈을 넣어봐도 이자를 못 받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예를 들어 미국채 안전자산이 미국채를 살 것 같아. 어차피 안전자산을 살 건데 근데 내가 이자를 이렇게 못 받을 것 같으면 굳이 내가 국채를 가져갈 필요 있을까? 그냥 내가 금을 사자라고 하는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되는 또 사이클에서는 금 가격은 또 떨어집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대부분 다 글로벌 상품들은 결제 통화가 달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가 나온다라는 거는 상품 가격 상승을 요인을 만든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달러가 약세가 나오면서 지금 이 골드 가격뿐만 아니라 차트를 하나씩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지금은 금인데 금 가격뿐만 아니라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최근에 이건 구리 가격입니다. 구리 가격도 많이 올랐죠. 근데 글로벌 경기가 그러면 회복이 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화끈하게 늘어나서 구리 가격이 올랐다기보다 달러 약세로 인해서 유동성에 의해서 상품 가치가 다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거 하나 보겠습니다. 이제 은은 오히려 요즘에 최근 들어서 금보다 더 가파른 흐름을 보이고 있죠. 자, 다음 거 볼게요. 결국에는 원인은 이 달러 인덱스인데요. 이렇게 달러와 약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제 통화의 가치가 약세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상품들이 그거를 살 수 있는 상품들이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미 국채 가격이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중앙은행들은 일정 수준의 안전자산을 보유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최근에는 이제 금 쪽으로 많이 이제 신규 수요를 금 쪽을 많이 이제 중앙은행들의 자산으로 편입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까지 포함되면서 최근에 금값이 많이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금값의 고공행진에 대해서 단순히 뭐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이번에 오른 이유는 인플레이션 해지 상품으로서 이런 역할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전문가님, 이제 사실 많이 올랐는데요. 여기서 더 오를지가 궁금해집니다. 추가 상승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앞서 지금 최근에 금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안전자산으로 성격 때문에 오른다기보다는 유동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해지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른다고 이야기 드렸죠. 그렇다면 결국엔 시장의 유동성이 마르냐 안 마르냐가 금값 추가 상승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연준은 지금 현재 유동성을 줄일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러는 조금 더 시장에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유동성장이 유지되는 상황, 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금 가격의 상승세는 유지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워낙 가파르게 단기간에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속도는 다소 더뎌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성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한 1년 후에 돌잔치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보기엔 조금 미리 금을 사두시는 게 어떨까, 돌반지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방향성은 우상향으로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금 쪽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지금도 뭐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금 상품 쪽에 투자할 수 있는 뭐 아이디어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최근에 금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금에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유가는 사실상 오를 때 많은 분들이 내가 유가를 실제로 사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은 거의 없죠. 뭐 저장하는데도 불편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건 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쉽게 살 수도 있고 쉽게 팔 수도 있다 보니까 금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내가 현물을 사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금은방에 가서 금을 사는 거죠. 뭐 요즘에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는 금 골드바 또 판매량 또 많이 늘어났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추천드리는 투자 방식은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금을 사서 전쟁을 대비한다, 아니면 이걸 거의 진짜 몇십 년 동안 거의 팔 생각이 없다, 내 투자 자산의 일부 포트폴리오로 그냥 넣어두겠다라고 하신다면 현물금을 사시는 건 괜찮다고 봅니다. 뭐 금고에 넣어두시면 되니까 저는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 지금 금값 상승에 대한 시세 차익을 내가 노린다? 그러면 현물금을 사는 건 굉장히 좀 소위 말하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아까 방금 처음에 이야기 드렸을 때 국제 금 선물 가격은 한 돈당 우리나라 금으로 따지면 한 돈 평균 한 3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금은방에 가서 만약에 금을 산다면 그거보다는 훨씬 더 비싼 가격에 살 겁니다. 그게 이제 금을 비롯한 달러 같은 경우는 내가 주문할 때 가격과 그 다음에 이제 주문을 받아 팔 때 가격이 다릅니다. 그 가격에 대한 스프레드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까지 감안을 해야 되는 거죠. 즉 내가 금을 살 때는 조금 더 시세보다는 비싸게 사야 되고요. 그럼 내가 금을 팔 때는 시세보다 조금은 더 싸게 팔아야 된다는 거죠. 이 스프레드를 감안하면 시세 차익이 예를 들어 금가격이 10% 20%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20, 30%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내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기대 수익률을 얻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 깎아 먹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물 투자는 그냥 내가 자산 포트폴리오 내에 그냥 금을 하나로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뭐 괜찮다라고 보지만, 그게 아니라 좀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내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금 현물은 제가 보기 좀 별로 그렇게 유리한 투자는 아니라고 보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거겠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금 관련 이제 관련주를 이제 많이 일단 건드리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고려아연이 될 것 같은데요. 뭐 고려아연 말고 뭐 도시 근관 관련 종목들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 조만간에 한번 꿈틀댈 것 같긴 한데요. 이거는 제가 또 나중에 저희가 또 지니스탁을 주식과 개론을 통해서 한번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만 그게 실적과의 연관성이 좀 낮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적의 연관성이 많이 있는 편이지만, 다른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금 가격이 올라가도 이게 실제로 실적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단순히 테마로서만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이제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은 해볼만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쉽지 않다라고 보고요. 가장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이제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거는 이제 ETF 상품이죠. 최근 들어서 ETF, 상품 ETF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최근에는 뭐 원유 때문에 원유도 많이 투자하셨는데요. 금 가격 이제 금 관련 이제 ETF 상품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ETF 관련 상품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조금 더 매매가 조금 이제 자신이 있다. 그리고 약간 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해외 선물을 통해서도 금을 투자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새 몸값이 치솟고 있는 금값, 오늘 그에 대한 내용과 함께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를 지니스탁에서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부터는 김혜진 전문가도 같이 좀 불러보겠습니다. 주식학개론 오늘의 강의를 들어볼 텐데, 사실 이번 주 들어서 반도체 섹터 쪽으로 집중을 해봤습니다. DDR5부터 어제 EUV까지 정리를 했는데, 오늘은 섹터를 싹 바꿔서 조선업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학개론 오늘의 페이지 지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은 조선업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상반기는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의 데미지를 고스란히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난 상반기 조선업황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난 상반기를 조선 업황을 정리를 해보면 말씀해 주신 대로 코로나의 영향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일단 글로벌적으로 다 셧다운도 되고 물동량도 줄고 또 유가도 급락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조건으로 봤을 때 이런 조선주에게는 업황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후에 이제 하반기, 뭐 내년의 업황을 이제 다음에 볼 텐데 일단 상반기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조선소의 누계 수주 금액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소 뭐 대표 3, 4, 5사의 조선 그 누계를 수주한 금액이 있는데 역시나 생각처럼 이제 부진했죠. 네. 금액이 거의 뭐 작년에 비해서는 뭐 마이너스 60% 가까이 그 하락을 한 달도 있었고요.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대형 프로젝트 그 수주가 연기가 되거나 취소가 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네. 자, 밑에 대표적으로 써놓은 게 있는데요. 뭐 쉘 업체가 이제 뭐 본가 사우스 웨스트 프로젝트라고 해서 뭐 이 부분에서도 원유 생산 을 하는 것을 이제 수주를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도 연기가 됐고요. 네. 또 호주에 이제 우드사이드가 가스 개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원유 시추하고 뭐 플랜트를 하는 거는데 이 부분도 이제 연기가 됐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뭐 하나 써놨는데 최근에 이제 그 그리스 아테네에서 글로벌적으로 뭐 선주들이나 조선사가 다 모여서 선주 박람회 선박 박람회 같은 걸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세계 3대 박람회라고 해서 올해 그리스에서 열리기로 했었는데, 아테네에서 열리기로 했었는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가 되다가 결국엔 취소가 됐습니다. 이런 선박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게요. 글로벌적으로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의 포석을 넓힐 수 있는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경험도 넓히고 수주도 받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기회, 모일 기회가 다 취소가 됐으니까 일단은 예전에 받았던 수주를 지금 건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이 많이 받았죠. 제가 그래프로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부분은 이제 누적된 수주 금액이 목표치를 한참 미달했습니다. 목표치의 뭐 거의 6% 정도밖에 다다르지 못했고요. 작년에는 그래도 괜찮게 수주가 됐거든요. 수주가 되고 건조가 되고 했는데 뭐 올해는 뭐 당연히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그래프도 최근에 이제 4대 선종,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저희가 우리나라 수주를 받고 이제 하는 선주 물량들이 있을 때 이제 누계한 발주량을 표시를 했는데요. 이런 조선 업종에서 2016년이 최악의 시기였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프 보시면 지금 가장 진한 거의 뭐 그 수준이네요. 거의. 네, 가장 진한 그래프가 이제 2020년인데 아직 연이 12월까지 안 갔으니까 이제 중간에 6월치까지의 통계가 나와 있어요. 거의 2016년 때 그래프랑 지금 일치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약간 위에 좀 있다라는 거에서 좀 뭐 그다음 하반기에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상반기 때의 이런 통계치를 보면은 좀 안 좋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보신 그래프도 봤을 때는 조선업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최악은 그래도 모면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 하반기, 내년을 바라보는 시기로 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말씀해 주신 부분 들어본다면 상반기에 부진했던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하반기가 있는데요. 이 하반기에 기대감 가져볼 만한 포인트들 있을까요? 네, 하반기에 조선업황에 기대감을 심어줬던 부분이 이제 지난달에 6월 1일 날. 그렇죠. 네, 이제 많이 좀 화제가 됐죠. 카타르. 네, 카타르, 예. 네, LNG선의 발주 소식 때문에 슬롯 계약이죠. 제가 이제 그때 그 카타르 관련해가지고 좀 약간 이 지니스탁을 통해서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욕 많이 맞아요. 먹었거든요. 네, 맞아요. 싫어해도 많이 달리더라고요. 안 그래도 조선업계에서는 좀 환호를 지르고 있는, 그러니까 네, 아, 제가 찬물을 끼얹는. 이렇게 어려운 업황이 그래도 그나마 슬롯 계약으로 지금 수주가 대형 수주가 터졌는데 네. 왜 이렇게 부정적이게 보시냐? 아 근데 그때 제가 부정적으로 봤던 이유가 지금 딱 주가에 다 녹아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맞아요. 주가에 다 녹아났다고 지금 네.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도 이제 문서인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던 요지는 우리나라 조선소가 이것만 LNG만 안 하면, 하나요? 네. 뭐 그런 건 아니고 플랜트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좀 그쪽에서 발주가 안 나기 때문에 뭐 이쪽만 바라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하셨었는데요. 근데 아무튼 하반기에 있는 조선소들의 기대감은 다 LNG선입니다. 네. LNG선들이 그래도 그 와중에 수주에 대한 요구를 계속 해오고 있었거든요. 일단 6월 1일 날, 6월 첫날부터 이제 들렸던 소식은 카타르의 LNG선인데 이 규모가 이제 100척 플러스 알파예요. 네네. 뭐 최고 123척까지 갈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이게 슬롯 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슬롯 계약은 배를 건조할 수 있는 예약해 찜해 놓는 거죠. 그렇죠. 일단 건조할 수 있는 공간을 차지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가 여기 이 공장 쓸 거니까 그렇죠. 예비로 공간을 네. 예약해 놓는 거니까요. 우리나라 조선 3사 다 이제 그 공간을 차지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100대, 123대가 뭐 어느 조선소에 뭐 얼마큼을 줄지 정확하게는 아직 배정이 안 됐고요. 뭐 공식 계약은 안 났지만 빠르면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에 공식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하반기에 또 이 카타르 말고도 대형 수주 프로젝트가 좀 예정이 그렇죠. 되어 예.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LNG선이에요.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경기 활동이 재개가 되고 이렇게 수주 소식이 슬슬 들리기 시작하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하반기 내년에는 조선 업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는 시선들이 있는데요. 일단 제가 표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LNG선 추진 선박의 이제 수주 잔고 비율인데요. 보시면 이제 1월부터는 그래프가 이렇게 꺾였어요. 근데 4월부터 그래프가 이제 다시 치고 올라왔네요. 올라가기 네.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올해든 뭐 하반기든 가장 기대를 갖는 부분이 LNG선이니까 LNG선이 좀 꺾였던 부분에서 좀 걱정이 많았거든요. 우려가 많았는데 그 부분이 4월, 5월, 6월 되면서 다시 이 수치가 치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럼 대형 프로젝트를 정리한 제가 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겁니다. 이게 지금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그렇죠. 대형 모잠비크 프로젝트입니다. 쪽이죠. 예. 그렇죠. 네, 카타르 쪽은 이미 지금 슬롯 계약을 했고요. 네네. 그다음 모잠비크 쪽을 네. 지금 보시면 이쪽도 지금 토탈에서 하고 있는 건데 네. 기대감이 큰 그 프로젝트예요. 지금 현대중공업하고 삼성중공업이 각각 8척씩 16척의 이제 발주를 할 것 같고요. 이 규모도 이제 3억 달러가 넘거든요. 뭐 그런 규모도 있고 여기에 지금 러시아에서 하고 있는 네. 아틱 예. LNG선 것도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이제 이거는 쉐빙 LNG선인데 이제 얼음 뚫고 가는 깨고, 건데 예. 깨고 가는 건데 이쪽에서도 대우조선해양에서 수주 기대감이 있고요. 아무래도 쉐빙선 관련해 가지고는 대우조선해양이 좀 일가견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네. 대우조선해양이 이쪽에서 이거를 한 중국 쪽이랑 네. 같이 지금 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지금 뭐 삼성중공업도 또 다른 LOI 계약이라고 해가지고 LOI 계약은 이제 그 정식 계약을 하기 전에 투자 의향서라고 할까요? 그래서 뭐 MOU. 사실상 M&A 해보면 많이 하는데 LOI를 네. 뭐 거의 의미는 없어요, 사실. 근데 선박에서는 약간 그래도 정식 계약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 조선업황만 나오면은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는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는 아니다라는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LOI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네. 이거에 대한 효력도 뭐 내년에는 충분히 발생할 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이미 수주가
프로젝트가 뭐 기확정 되거나 이제 확정이 될 법한 기대감이 있는 대형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하반기부터는 조금 기대감을 가져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포스트 코로나를 생각해야 될 때니까 슬슬 이제 경제 재개 움직임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또 긍정적으로 조선 업황에서 보는 점은 이렇게 상반기 때 이렇게 LNG선이 좀 하반기로 밀리고 수주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탱커 같은 그 발주는 살짝씩 일어났다고 해요. 조금씩 뭐 2척, 3척 일어났으니까 그쪽에서의 이제 업황이 살아나면 더 좀 좋아지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무튼 지금은 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그래도 앞으로 업황은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은 가질 수 있는 게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조선업 상반기를 되돌아봤고요. 하반기의 전망도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조선업을 대표하는 그 관심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이제 뭐 조선업황 이야기하면서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를 제가 좀 많이 드리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조선업을 지금 이제 이렇게 소개시켜 드린 이유는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카타르 때 제가 부정적으로 봤던 거 너무 이제 기대감이 큰 것 같았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네, 그냥. 그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특히 시장에 많이 뛰어들었을 때였거든요. 네. 그때 뭐 삼성중공 뭐 무선주라든지 뭐 삼성중공 엄청나게 그냥 많이 갔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조금 더 냉정하게 이야기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카타르 관련 쪽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이건 말 그대로 그냥 뭐 우리가 흔히 말하면 회식할 때 우리 한 30명 가는데 그냥 많이 미리 하니까 자리 40명 잡아. 40명 네. 갑니다라고 이렇게 그게 이야기할 술록 수도 있다. 계약이잖아요. 네. 많이 할 수도 있다. 그 나중에 최종 계획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그다음에 에스컬레이션 조항 자체가 없어서 성과가 올라가는 거를 또 이득을 못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이야기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뭐 추세를 바꿀 건 아니니까 좀 주의하셔라 그랬는데요. 근데 지금 그 이후에 다시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언택트 관련 종목들은 알겠는데 이제 경기가 만약에 회복될 때 그럼 컨택트도 가지 않을까라고 해서 경기 민감주에 관심을 좀 가지시는 시점이 많아요. 그래서 뭐 기계, 철강, 뭐 건설, 최근에. 화학, 그다음에 뭐 완성차까지 막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만약에 내가 많이 떨어져 있는 이 경기 민감주를 공략을 하실 거라면 저는 차라리 조선주가 그래도 저는 낫다라고 봐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조선주를 이야기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요 깊게 보는 종목은 이렇게 4종목인데요. 자,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HSD엔진, 동성화인텍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이제 대우조선해양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상 뭐 대우조선해양 뭐 안 봐도 뭐 여러분들 설명 굳이 안 해도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대표 이제 조선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까지 이제 합병은 이제 완벽하게 네, 안 되긴 됐어요. 했는데 뭐 나중에 이제 합병이 이제 되겠죠. 근데 뭐 빨리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저 노사 관련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뭐 그 합병과 관련된 부분을 배제하더라도 이 기술력만 가지고 오더라도 충분히 우리나라 조선사에서는 저는 경쟁력이 굉장히 있는 회사라고 두고요. 특히 대형 컨테이너 관련해서는 이제 세계 1등 조선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준비한 표를 보시면 그러니까 15,000급 TU급 이 컨테이너를 건조하는 조선사 중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압도적입니다. 거의 압도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이 거의 쓸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대형 컨테이너라는 게 결국에는 글로벌 물동량이 늘어나야 돼요. 지금은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물동량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라서 발주가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결국에는 이 소위 말하면 이 코로나 사태는 해결은 된다라는 거. 결국은 물동량은 다시 회복된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컨테이너 나중에 그게 회복이 되면 어쨌든 컨테이너 선사 굉장히 많이 컨테이너가 발주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어디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뭐 수혜주라고 뭐 대표적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LNG선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뭐 LNG선은 대우조선해양도 뭐 거의 주특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삼성중공업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LNG 기술력에서 뭐 탁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이번에 발주되는 거 대부분 다 LNG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LNG 관련 쪽에 발주가 나오는 거 뭐 대우조선해양이 소외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지금 우리 그 김혜진 전문가님 이야기하실 때 지금 러시아 그 쇠빙선 관련해가지고 지금 중국 이 선사랑 같이 붙었잖아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상당 부분을 대우조선해양이 거의 다 따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중국의 조선사들이 상반기에 LNG 수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물론 뭐 자국 수주긴 하지만 맞아요. 그 많이 점도 했어. 많이 네. 말씀드릴까 했는데 일단 중국 쪽에 상반기에 수주를 진짜 많이 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가격도 네. 엄청 싸게 했어요. 네. 네,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특징이죠. 가격을 싸게 했고 엄청 많이 했는데 상당 부분 이제 자국 쪽 수요, 네. 자국 기업들 수요도 많고, 근데 몇몇 소위 말하면 해외 쪽도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게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도를 제가 못 하고 있어요. 원래 이 소위 말하면 이 LNG선 보내주려고 했던 거에 LNG 소위 말하면 탱커를 탑재를 못 해가지고 또 미뤄졌어요. 원래 한 6개월 정도 미뤄서 6개월 후에 해줄게 했는데 선사가 발주한 선사가 알겠어 6개월은 참아줄게 했는데 또 7개월을 미뤘어요. 알겠어 이번 또 9개월을 또 미뤘어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확실하게 안 됩니다. 여러분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중국이 만들었던 이 LNG 선이 바다 한가운데서 이렇게 아시죠? 반조각 난 거. 네. 그런 이슈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LNG 발주는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선사가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 말고 자국 기업이 아닌 쪽에서는 대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쪽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러시아 프로젝트 관련 부분도 중국과 지금 약간 경쟁 관계거든요. 경쟁이 굉장히 우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주가 나오면 한 100척을 수주하면 제가 보기에 예를 들어 80척은 그냥 대우조선이 할 것 같고요. 20척 정도만 그냥 중국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가되 양은 이쪽이 더 많을 것 네, 같아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추가적인 나중에 뭐 수주 모멘텀 기대해 볼 만한데 다만 한 가지 리스크 요인이 계속 상존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아직까지 경기가 회복되는 단계가 아니고 지금 시장 자체가 고성장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성장 시대에 어쨌든 경기 민감 섹터를 하는 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 대우조선 해양이 이것만 하는 거 LNG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결국은 탱커도 하고 해양 플랜트도 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인수도가 또 다 만들어 놓고 이 선사들이 아직 안 가져가는 것들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드릴십과 관련된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요 부분의 리스크는 제가 보니까 감점 요인이 꽤 된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드리는 점수는 7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삼성중공업 볼까요? 삼성중공업도 사실은 말씀해 주신 대로 대우조선해양이랑 뭐랄까요? 기업, 지금의 업황은 비슷할 네. 것 같아요. 기업 소개는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LNG선에 대한 기대감이 하반기 내년에 지금 충분한 거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그 우리나라 3사 뭐 조선사들에 비해서 이제 지금 올해 수주된 그 상선 물량이 좀 탄탄합니다. 그래서 네. 경쟁사 대비해서 수주가 좀 양호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안 될 겁니다. 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만들었는데 네. 그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배를 건조한 다음에 인도를 하기까지 그 실적이 잡히기까지가 기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는 이미 만들어놨어요. 근데 인도를 못 네. 하고 있는 거, 안 받아가고 있는 네, 거예요. 돈이 없어가 안 돈. 네, 그래서 그 드릴십에 지금 그 재고가 네. 어마어마하게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사실 삼성중공업의 발목을 잡고 재고 자산의 실적으로도 봤을 때 좀 안 좋은 부분이 좀 네. 해양 플랜트 드릴십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보여드릴 텐데, 그리고 역시나 그 모잠비크의 LNG 선 프로젝트의 LOI를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모잠비크 쪽만 지금 정식으로 체결되기만 해도 올해의 그 건조 물량 목표치의 거의 50% 가까이 43.9%를 이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 체결돼도 일단 기대감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삼성중공업이 그 소송을 했었어요. 선주회사랑 소송했었는데 그게 소송이 각하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삼성중공업한테 조금 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삼성중공업의 경쟁사 대비해서 상선 물량, 건조 물량이 조금 올해 좀 탄탄했습니다. 네. 보시는 그림이 제가 대표 3사의 선주 물량을 다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뭐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현대중공업의 이제 그렇고 네. 대우조선해양도의 인도 예정 선박수도 그렇고 그래프를 보시면 확실히 뭐 1, 2, 3, 4분기에 선주 물량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더 올라갔네. 맞네요. 꾸준히 그렇죠. 올라갔네요. 네, 삼성중공업의 그 인도 예정 선박수는 확실히 그래프 모양이 다르죠. 네.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이쪽에서는 좀 견조하게 경쟁사 3사 대비해서는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 중에 이제 플랜트, 드릴십 수요가 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해요. 받아가야 되는데 말이죠. 네, 받아가야 되는데 지금 창고에 많이 쌓여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받아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 모잠비크 쪽에 LOI 체결된 부분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최근에 요 페트로브라스라고 그 외국의 선주랑 그 손해배상 소송을 네. 했었습니다. 그 손해배상 규모가 3천억이 넘었어요. 3,040억 원 규모였거든요. 근데 그게 최근에 소송 각하로 인해서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거든요. 그거 안 물어줘도 되는 거니까 물론 뭐 3,040억 원은 삼성중공업이 뭐 만들어 놓거나 한 건 아니었지만 미리 충당금을 쌓아놓은 건 네. 아니었지만 일단은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은 확실히 해소가 됐다. 그래서 뭐 실적도 뭐 좀 안 좋게 나왔죠. 이번에 안 좋게 나왔는데 앞으로의 LNG선 발주, 뭐 선주 발주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니까요. 뭐 지켜보시고요. 일단 저는 점수를 줬을 때 아직까지는 저도 7점 정도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제 저희 이제 뭐 이 주식과 개론을 많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7점을 주면 사실상 사지 말라는 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9점을 많이 드리죠. 괜찮은 종목도 9점, 진짜 뭐 학자 뭐 10점 이래 드리는데 7점은 사지 말라는 소리인데 그러면 왜 이걸 소개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조선업을 이제부터는 이제 그런 점수가 안 나올 종목들이 나오겠죠. 자, 일단 HSD 엔진입니다. 뭐 다들 뭐 아시는 분은 좀 아실 겁니다. 이거는 이름에서도 딱 나오죠. 엔진. 예, 선박용 이제 엔진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박용 엔진을 만드는 회사고요. 우리나라 주요 조선 3사에 다 이제 같이 협력을 합니다. 다 협력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 조선사들이 그러면 뭐야? 뭐 현대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의 배의 엔진은 그럼 얘들이 다 만들어?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소위 말하면 작은 배가 나오는 것들을 이쪽이 수주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큰 예를 들어 뭐 대형급 같은 경우는 그 기자재나 좀 중간 부품 같은 걸 많이 납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쨌든 이 조선 3사가 우리나라 조선 3사가 잘 팔리면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조선사들이 LNG는 잘 팔리는데 지금 해양 플랜트나 이런 쪽은 잘 안 팔린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러면 수주는 어쨌든 계속 된다라는 거고 배는 계속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러면 결국에 그 배는 엔진들이 다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핵심은 최근 들어서는 이제 LNG 선에 관련된 부분도 새로 발주되는 배 자체가 처음부터 이제 요즘에 이제 IMO 2020이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IMO 2050까지도 적용을 감안해가지고 지금은 새로 이제 발주가 되는 배들은 대부분 아예 처음부터 그냥 LNG 추진선으로 아예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저도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만 원래 이제 이거는 이 IMO 2020 때문에 뭐 스크러버를 달든지 아니면 저유황료를 써든지 네. 아니면 아예 그냥 엔진을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방식 중에 첫 번째 한두 방식이 다 별로랍니다. 왜냐면 일단 제가 예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저유황료 같은 경우는 쓰면 엔진이 소위 말하면 부서지면 망가집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저유황료를 많이 썼었어요. 근데 이게 엔진이 고장이 너무 많이 나니까 이게 요즘에 저유황료 자체 잘 안 씁니다. 제가 준비한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요게 이제 그 싱가포르 항구, 그러니까 전 세계에 좀 주요 이제 벙커링 항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벙커 CU를 이렇게 주입받는 항구라고 보시면 돼요. 기름을 이제 싱가포르 항구가 있고 그다음에 네덜란드 쪽에 이 항구가 있는데 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싱가포르의 벙커링 항구가 지금 저유황료 지금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처음에는 급격하게 들었어요. 네. 네, 딱 해보니까 근데 아닌 거거든요. 이거는 이 저유황료 쓰다가 돈도 저유황료가 많이 들긴 하잖아요. 그 돈도 많이 드는데 그 엔진까지 망가지면 그 수리비까지 가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저유황료 소유가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스크러버를 달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개방형 스크러버 자체가 이런 거죠. 아니 그러면 뭐 공기는 그렇다 치면 그럼 해양 오염은 돼도 상관없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개방형 스크러버를 달고 있는 배들이 선박을. 입항 자체를 못하게 많이 금지하고 막는단 말이에요. 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방형 스크러버 관련 쪽도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만들 거면 처음부터 그냥 아예 LNG 추진선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최근에 LNG 추진선으로 많이 바뀝니다. 그러면 뭐 이와 관련된 부분에 마진율은 또 높아지고 그다음에 최근에 아직까지 이거는 뭐 완전히 상용화까지는 아니지만 암모니아 추진선 관련 부분도 제가 말씀해 주셨어요. 이야기 드렸죠. 암모니아 관련 부분도 이게 이제 새로운 선박류로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이 나지 않는다라는 이유, 그다음에 저유황료 대비해서 이 엔진
엔진에 무리도 안 간다. 이렇게 해서 최근 들어 이거는 일본이 조금 더 많이 앞서가 있습니다. 일본 쪽에서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 쪽도 빨리 뭐 따라올 거라 좀 보기 때문에 암모니아선 추진선 어쨌든 새로운 엔진 추진선을 달고 있는 선박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는 HSD 엔진의 당연히 주가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조선 3사에 대한 수주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 수주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점수는 8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는 조금 더 괜찮은 조선사보다 괜찮은 동성화인텍을 볼 텐데요. 동성화인텍을 제가 뭐 토마토 TV에 출연을 하면서 작년부터 좀 많이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제 올해 IMO 2020이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선박들의 연료를 이제 규제하기 시작했으니까 환경 오염 때문에 최근에는 IMO 20, 뭐 50까지도 정말 규제가 시작이 됐으니까요. 이제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LNG 선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그쪽에서 이렇게 국내 3사가 조선사 3사가 LNG 선을 계속 수주를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되는 LNG 운반선 또는 LNG 연료로 하는 추진선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그 LNG 온도 를 유지시키는 본행제가 필요하거든요. 그 본행제를 영위하는 기업이 동성화이텍입니다. 이게 LNG가 이제 액화 천연 가스잖아요. 사실은 가스인데 액체로 만든 거잖아요. 그럼 가스를 기체를 액체로 만들기 위해서 급냉을 한 거죠. 마이너스 163도까지 낮춰서 급냉했는데요. 이게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날아가 버리는 거. 액화로 만들어놨는데 다시 기체로 날아가 버리니까 이 온도 유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코팅을 하는 그 소재나 코팅 기술이 필요한데요. 그 기술을 동성화인텍에 납품할 거니까 동성화인텍은 국내 이제 조선 3사에 다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이 LNG 코팅 기술을.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조선 대우조선해양이 몇 대 팔렸다, 삼성중공 몇 대 팔렸다 하면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재 업체 수혜 받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이제 그 LNG를 운반하기 위한 그렇죠. 창고, 그 LNG가 들어가는 공간인데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뭐 되게 작아 보이지만 엄청 커요. 이렇게 봐도 되게 커 보이는데요. 그러세요? 저희 스크린이 커서 그런 거 아닌가요? 엄청 커 보이는데. 네, 컴퓨터 모니터라고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 엄청 커. 사람이 여기 요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 사람이 실제로 여기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사람이 이만큼 보일 정도니까 이 안에 LNG를 다 담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벽에 코팅을 해야 되는 거죠. 본행제를 코팅을 할 겁니다. 코팅 그 두 개의 그림의 차이는 아마 조선업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동성화이텍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두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한 번에 다 하냐 아니면 따로 동그랗게 네, 맞아요. 마크 3 타입이 있고 이거는 넘버 96 타입인데 이거는 지금 국내에서 삼성중공업만 이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마크 3 타입을 이제 현대중공업이랑 그다음에 대우조선행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설계가 이제 프랑스가 독점하고 두 개 다 프랑스의 GTT라는 그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이거는 이거 외적인 내용이긴 한데 이 창고가 만들어질 때마다 GTT의 프리미엄을 줘야 되거든요. 매출액의 5%를 줘야 하는 부분이니까 GTT는 가만히 있어도 사실은 돈을 벌 수 있는. 로얄티 비용이 꽤 많이 나요. 네, 로얄티 값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이거 설계를 본인들이 하려고 국산화하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대우조선해양에서 지금 만들어서 대우조선해양 근데 만약에 이 부분 동성화인텍 같은 그렇게 호재진 않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이 만약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LNG의 그 창고를 만든다. 그걸 솔리더스라고 해서 지금 만들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동성화인텍은 살짝 안 좋긴 해요. 그게 이제 본행제 자체가 많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자체적으로 뭔가 지금 하고 있는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아직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나중에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지금은 GTT에 방금 보여드린 두 개가 다 쓰이고 있고요. 사실은 이거를 많이 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리고 GTT 이 부분도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아서 앞으로 그걸 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코팅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참고로, 그럼 국내의 두 기업이 이 본행제 쪽에서는 많이 거론이 되는 기업이 있거든요. 한국카본이죠. 네, 한국카본이랑 동성화인텍인데요. 두 개 다 이렇게 LNG 운반선, LNG 추진선이 생기면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차이점을 보자면 한국카본은 조금 더 소재 쪽, 본행제 소재 쪽이고요. 이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그걸 코팅을 하고 입히는 기술 쪽이 조금 더 특화가 되어 있다. 두 개의 업체가 살짝 다른 느낌이 있고요. 일단
전방 말씀드린 대로 전방 조선사들 대규모로 LNG선 수주를 하고 있으니까 그 동성화이텍이 그럼 국내에만 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중국이랑 일본 쪽에 지금 해외 고객사 거래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LNG선이 뭐 중국에서 그 기업이 받았다, 일본에서 받았다 해도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동성화이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실적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실적은 뭐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방금에 잠깐 보여드리는 표가 이게 이제 그 동성화이텍이 배가 건조가 된 다음에 이제 인도가 돼야 그게 실적으로 추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살짝씩 밀려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수주가 된 게 뭐 올해 이제 인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한 1년이라고 하면은 평균적으로 9개월 정도가 이제 실적이 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작년에 받았던 게 이제 올해 실적으로 인식이 되고요. 또 올해 받은 게 내년으로 또 실적이 인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치면은 실적은 앞으로 내년까지도 좀 견조할 것이다. 2025년까지도 일단은 괜찮다라는 뭐 레포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성화이텍은 LNG선이 계속 발주될 때마다 수주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뭐 또 이것도 LNG 연료를 쓰는 탱크에도 들어가는 보냉제도 동성화이텍이 하고 있으니까요. 이쪽에서는 충분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동성화이텍은 8점? 네, 주겠습니다. 네. 이 조선업 종목들 일단 평소보다 점수가 훅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탑픽 종목 후보 두 종목이 있습니다. HSD 엔진과 동성화이텍이 동점인데 이 둘 중에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희가 선정한 탑픽은 HSD 엔진을 탑픽으로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도 계속 이야기 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수주가 늘어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오는 건 다 LNG 추진선으로 상당 부분 다 나온다는 거, 당연히 마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쪽에 저희는 좀 초점을 맞춰서 HSD 엔진을 탑픽으로 선정을 했고요. 뭐 가격은 뭐 현재가에 이제 매수 공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400원, 4,400원 라인에서 좀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7,000원 정도로 잡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HSD 엔진이 바로 오늘의 탑픽 종목이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사실 오늘도 지난 탑픽 종목 하나 다시 좀 봐드릴 게 있습니다. 5월 12일에 탑픽 종목으로 선정이 됐던 효성 ITX인데 이 진이들이 정말 소원을 들어주는데요. 2만 원 목표가 이미 사실 달성했고요. 오늘도 잘 갑니다. 26,000원대까지 갔다 오는 모습인데,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효성 ITX 잠깐 리뷰 좀 도와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그때 언택트 관련 이제 특집으로 이야기 드릴 때 이제 네. 효성 ITX를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이때 이제 저희가 좀 특이했다. 뭐냐면 네, 이제 콜센터. 실제로 가장 매출이 빨리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콜센터에 관련된 비대면 쪽이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했는데, 최근에 뭐 계속 흐름은 계속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저는 여전히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목표가는 조금 더 높이십시오. 한 4만 원 정도까지도 저는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계신 분은 조금 더 수익률 극대화를 해보시고요. 만약에 뭐 신규로 접근하신다면 좀 눌려준다면 뭐 좀 충분히 눌림목 공략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목표가도 더 올려갑니다. 효성 ITX 이렇게 돌아봤는데요. 탑픽 종목들, 진이들의 목표하는 수익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집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무리할 시간 다가왔는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오늘 오후 5시입니다. 주제는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데요. 7월 매매 일지를 정리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다음 주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도 챙겨주신다는데 오후 5시에 진행이 되니까요. 김혜진 전무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후반 들어서 지금 코스피 낙폭 조금 줄여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800선 넘어갑니다. 조금 더 파이팅 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또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알아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